예, 재무부동산학기 2의 4주차 두 번째 시간입니다. 첫째 시간에는 이제 그 금융시장과 주식회사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3주차 복습을 했습니다. 이번 그 두 번째 시간서부터는 재무이론의 주제 중에 하나인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재무제표, 주로 이제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를 이제 다루게 될 텐데요. 이 두 가지 그 재무제표에서 이제 여러 가지 또 비율 같은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무관리 상태, 그 정말 재무 상태라든지 경영의 성과라든지 이런 걸 이제 또 측정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띄워놓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강의안입니다. 22쪽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고요. 자, 주제가 이제 재무제표와 현금 흐름입니다. 그래서 재무제표에 뭐 여러 가지 유용한 특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들을 저 재무제표를 통해 가지고 또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 걸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검토하는데요. 재무제표에는 뭐 크게 잘 알려져 있는 게 이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뭐 이게 이제 잘 알려져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본 변동표라든지 현금 흐름표,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재무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주로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기업의 현금 흐름을 어떻게 찾아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회계 가치라고 하는 것하고 이제 시장 가치가 좀 차이가 나는데요. 그것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회계 이익, 그러니까 좀 회계 장부에서 이 재무제표에서 나오는 특히 이제 재무상태표에서 나오는 순이익이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이제 현금 흐름은 좀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기업의 재무에 있어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세금입니다. 그래서 평균세율과 한계세율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현금 흐름이 어떻게 도출이 되는지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가지고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재무상태표입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예전에 이제 대차대조표라고 불리우던 건데요. 그냥 특정한 시점, 그러니까 하나의 시점에서 회사의 회계 가치를 나타내는 재무제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업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서부터 12월 31일까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의 기간 기 말에 이제 주로 이제 재무상태표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좀 해마다 이제 그 연말이 되겠죠. 12월 31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재무상태표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기별로도 또 이제 재무상태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분기별로 또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1분기 같으면 이제 3월 31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낼 테고, 그 다음에 상반기 같으면은 6월 3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특정한 시점에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 자원, 이놈을 이제 자산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그 자산에 대한 청구권이라고 하는 것, 그 두 가지를 체계화하고 요약한 표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여기서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이제 채권자의 청구권 그리고 소유자의 청구권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고요. 채권자의 청구권은 부채라고 기업의 입장에서 이제 정말 채권자에게 돈을 빌린 거, 자금을 빌린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채고요. 그다음에 소유자의 청구권은 이제 자본입니다. 그래서 주주가 자본금을 그러니까 좀 자본금을 납부하고 주식을 매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배당을 요구한다든지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그 소유자의 청구권은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것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 두 가지가 있는데요. 왼쪽에는 자산가치 총계를 갖다 두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부채와 자본가치의 총계를 둡니다. 그래서 이걸 예전에는 왼쪽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이제 정말 대변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대차, 대조표, 대변과 차변, 대조하는 표이다라고 해서 재무상태표를 대차, 대조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산가치 총계가 부채와 자본가치의 총계와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놈을 갖다 나중에 다시 살펴볼 텐데 재무상태표의 왼쪽과 오른쪽, 좌변과 우변, 차변과 대변이 같아야 된다. 라고 해서 항상 같아야 된다. 그래서 재무상태표 항등식이라고 얘기하고요. 간단하게 생각하면 차변에 있는 자산이
대변에 있는 부채 더하기 자본, 부채 플러스 자본과 항상 같아야 되니까 자산 이퀄 자본 플러스 부채 플러스 자본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산은 뭐 크게 유동자산 그리고 비유동자산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네, 부채는 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그 두 가지 항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좀 차변에 있는 왼쪽에 있는 유동자산과 오른쪽 대변에 있는 유동부채의 차이, 그걸 갖다 이제 순운전 자본이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제 재무상태표 왼쪽에 있는 거 자산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산은 우리 처음에 정의를 내렸었죠. 그래서 다시 정의를 내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산의 특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자산의 정의를 내려보면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기업에 의해 지배되어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원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분을 해볼 수 있는데요. 유동자산은 그 수명이 1년 이내인 자산, 즉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자산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게 현금, 그리고 매출 채권, 그 재고 자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출 채권은 이제 판매를 하고 외상으로 이제 판매를 한 경우죠. 그래서 외상으로 판매를 했으니까 나중에 이제 그 돈을 받아야 되죠.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기업이 채권을 갖는다라고 해서 매출 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건설업이라든지 조선업 같은 경우, 뭐 그런 경우에는 영업 주기가 1년 가지고는 좀 힘들겠죠. 뭐 건물을 하나 만든다 또는 선박을 하나 만든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조금 1년보다 더 긴 기간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산과 부채를 유동자산, 유동부채 그리고 비유동자산, 비유동부채로 분류하기 위해서 1년 이상의 기간을 이용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외에 나머지 대부분의 기업, 주식회사에 있어서는 1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할 수 있으면 유동자산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유동자산에는 크게 뭐 당좌자산, 재고자산, 매각예정자산, 매각예정자산 집단, 생물자산, 기타 유동자산 뭐 이렇게 또 이제 회계 원리에 보면 또 회계학에 보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반면에 비유동자산 같으면은 이제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하기 어려운 자산, 그래서 그 수명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산을 갖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토지, 뭐 설비자산, 그다음에 뭐 산업재산권 뭐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또 회계학에서는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생물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보기도 합니다. 자,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보면 이제 부채와 자기자본,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 여기서 자본은 이제 자기 자본이고 부채는 타인 자본이죠. 그래서 뭐 부채를 타인 자본이라고 의미하면서 그에 비해서 자본은 자기 자본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먼저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서 기업이 현재 부담하고 있고 그 이행을 위하여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의 희생, 유출이 예상되는 의무를 부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갚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채는 이제 채권자의 청구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채권자에게 갚아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채권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채는 채권자의 청구권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부채도 마찬가지, 자산과 마찬가지로 유동부채 그리고 비유동부채 두 가지로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유동부채는 이제 공급업체에게 회사가 진 빚을 갖다 매입 채무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원료를 갖다 공급해줬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이제 그 외상으로 이제 원료를 공급받을 수도 있죠. 뭐 언젠가는 갚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은 뭐 3개월, 6개월, 뭐 길어도 뭐 1년, 뭐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수명이 1년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한다. 즉 1년 이내에 갚아야 하는 부채를 유동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부채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매입채무, 그다음에 단기 금융부채, 뭐 충당부채, 미지급 법인세, 기타 유동부채 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미지급 법인세는 법인세 내야 되는데 아직 안 내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부채예요. 정부에게 진 빚이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다음에 충당부채는 이제 지출의 성격상 그 지출의 성격상
아이고 죄송합니다. 지출의 성격상 그 시기 또는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를 충당 부채라고 얘기를 하고요. 좀 우발적인 부채이다. 언제 갚아야 될런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1년 이내에는 갚아야 되는 그런 걸 이제 충당 부채라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부채를 구성하는 두 번째 요인이 비유동부채, 항목이 비유동부채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유동부채는 그 수명이 1년을 초과하는 부채다. 그러니까 1년 이내에 꼭 갚아야 할 필요는 없는 부채. 그러니까 1년 넘어서 뭐 1년 초과해서 갚아야 될 시기가 1년을 초과하는 뭐 그런 부채를 갖다 비유동부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장기금융부채, 뭐 퇴직급여 충당부채, 기타 비유동부채 뭐 이런 것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에 부채가 있고 그다음에 자본이 있죠.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자산 가치의 총계에서 부채 가치의 총계를 뺀 나머지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특정 기업의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후에 잔여 지분, 나머지 지분을 자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모든 자산을 매각해가지고 부채를 갚고 남는 게 있겠죠. 그 남은 가치는 당연히 주식회사의 주인인 주주에게 귀속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자본을 갖다 순자산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소유주인 주주의 지분이다, 소유주 지분이다,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재무상태표 같으면은 재무상태표의 왼쪽 차변에 있는 자산의 가치와 그다음에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있는 즉 대변에 있는 부채와 자본의 합계 이게 이제 항상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자산 이퀄 부채 플러스 자본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이것은 항상 같아야 되기 때문에 재무상태표 항등식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재무상태표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요. 뭐 유동성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부채와 부채 대 자본, 그리고 시장 가치 대 장부 가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한번 검토를 해볼 겁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이제 순운전 자본이라고 하는 걸 살펴볼 텐데요. 자, 우리 재무이사 결정, 뭐 세 가지 중요한 그 결정을 하는 게 기업의 재무이다. 뭐 기업 재무라는 분야이다. 뭐 이런 걸 이제 설명드렸는데 그 중에 세 번째가 운전자본 관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운전자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업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영위하는데 충분한 자원을 확보하는 일상의 활동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때 운전자본 관리,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를 관리하는 것이거든요.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차감하고 나머지 그걸 갖다가 순운전자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net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면 뭐에서 뭐 빼고 나머지 그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순운전자본은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뺀 나머지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크면 순운전자본이 0보다 큰 값, 즉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유동자산과 유동부채 모두 다 1년 이내라고 하는 조건이 붙습니다. 그래서 순운전자본이 그러니까 유동자산이 유동부채보다 더 커가지고 순운전자본이 0보다 큰 값을 갖는다라고 하는 소리는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같은 기간 갚아야 하는 현금을 초과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무 상태가 좋은 회사다라고 하면 순운전자본은 보통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순운전자본이 꼭 양의 값을 갖느냐, 그러니까 0보다 큰 값을 갖느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유동자산보다 오히려 유동부채가 더 많다라고 하면 그때는 순운전자본이 0보다 정말 적어지게 됩니다. 음액값을 갖게 되죠. 그러면 1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 같은 기간 동안 갚아야 하는 현금보다 더 적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뭔가 좀 재무 상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바람직하지 않다. 뭐 이런 걸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재무상태표를 그럼 어떻게 작성을 할 수 있을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재무상태표의 왼쪽 차변에는 자산이 들어가고요.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이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그러니까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이 들어가고요. 부채는 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로 구성이 되고, 그다음에 자본 해가지고 그 세 가지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자본을 합친 게 바로 이제 대변의 총계가 되는 거죠. 재무상태표 오른쪽에 부채와 자본 총계가 됩니다. 자, 여기 문제 예제를 갖다 보면은, 자, 어떤 주식회사가 있는데 해안지라고 하는 주식회사가 있습니다. 유동자산이 1,000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이 5천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이 둘을 합친 게 재무상태표 왼쪽 차변에 있는 자산의 총계가 되는 거죠. 합치면 6천만 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동부채는 700만 원, 비유동부채 2천만 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첫 번째가 자본은 얼마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를 찾는 거죠. 지금 여기 써놨지만 얘가 없다라고 하고 얘 모른다라고 하고 얘를 갖다 이제 찾는 겁니다. 자본의 가치, 자본의 총계를 갖다가 이제 찾아내는 거거든요. 좀 전에 자산의 총계는 유동자산 1,000만 원, 비유동자산 5천만 원 합쳐가지고 6천만 원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우변에 있는 우변,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왼쪽이 6천만 원이니까 오른쪽도 합친 게 총계가 6천만 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서 유동부채는 700만 원, 비유동부채 2천만 원. 그럼 나머지 자본의 총계는 얼마일까라고 했을 때 6천만 원에서 2,700만 원, 즉 부채와 자본 총계 6천만 원은 자산 총계하고 같아야 되니까, 부채와 자본 총계는 자산 총계하고 같아야 되니까 자산 총계는 또 6천만 원 계산해냈죠. 그러니까 부채와 자본 총계도 6천만 원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부채,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 합친 거 2,700만 원이에요. 나머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자본의 총계는 얼마일까? 6천만 원에서 2,700만 원을 빼준 3,300만 원이다 라고 해가지고 자본의 크기를 찾아낼 수 있고요. 자본 총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재무상태표도 이렇게 이제 완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문제가 순운전 자본은 얼마인가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순운전 자본은 이제 단기에 있어서 자산과 부채의 차이, 차액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단기 자산, 즉 유동자산과 단기 부채, 유동부채 이 둘의 차액입니다. 유동자산은 1,0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유동부채는 700만 원이니까 1,000만 원에서 700만 원을 빼준 나머지 300만 원이 바로 순운전 자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재무상태표 만드는 방법 간단하게 연습해 봤습니다. 이것보다는 훨씬 복잡한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간단하게 좀 큰 항목들로만 봐가지고 자산,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의 왼쪽 차변에 있는 건 자산의 총계이다.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크기를 알면 그 둘을 합쳐서 자산의 총계, 즉 재무상태표 왼쪽 차변에 총계를 갖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의 오른쪽 대변에는 부채와 자본 총계 전마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채는 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합친 것이 되는 거고요. 거기다 이제 자본 총계까지 합쳐서 재무상태표 오른쪽 대변에 있는 부채와 자본 총계 또 이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유동부채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요. 비유동부채도 여러 가지 항목이 있고 자본도 또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보다는 조금 더 복잡한 표로 나오게 됩니다. 굉장히 길어가지고 어떤 경우에는 A4 용지로 출력했을 때 한 서너 페이지 정도, 삼성전자 걸 제가 한번 이전에 출력을 해봤는데 재무상태표를 찾아봤었는데 일단 4페이지인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세부적인 항목이 많은데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재무상태표에서 유동성이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성이다라고 하는 거 영어로 리퀴디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거는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되는 데 있어서의 신속성 그리고 용이성, 그러니까 얼마나 빨리 현금으로 전환되느냐, 얼마나 쉽게 현금으로 전환되는가 그걸 나타내주는 속도가 유동성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이 유동성은 원래 정의는 어떤 거냐면 다른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용이함의 정도, 이렇게 이제 대부분의 사전에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근데 다른 자산 중에
그 전환 속도가 가장 그러니까 모든 자산 중에 다른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속도가 가장 빠른 거, 또 가장 용이한 거, 그게 현금이기 때문에 보통 자산이 현금으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신속성, 용이성, 이것을 이제 유동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현금이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가장 유동성이 뛰어난 높은 자산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현금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 뭐 유동성이 가장 뛰어난 자산, 가장 높은 자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자, 주문 제작된 생산시설, 그러니까 어떤 그 기업에 있어서는 뭔가를 만드는 뭐 제조업이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뭔가를 만들 때 특수하게 주문해 가지고 제작된 그런 시설이 또는 설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 기업에서만 필요로 한다, 또는 그 기업에 속해 있는 산업에서만 필요로 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럼 이걸 매각해 가지고 현금으로 바꾸는 거, 이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주문 제작된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좀 떨어지는, 유동성이 적은 그런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될 게, 유동성은 다른 자산, 특히 이제 현금으로 전환의 용이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가치의 손실이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측정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자산이다라고 하더라도 가격을 충분히 낮추면 그러면 신속히 현금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주문 제작된 생산시설 같은 경우에 뭐 대부분 이제 뭐 철로 돼 있다든지 뭐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걸 좀 막 가격이 예를 들어 한 1,000만 원 정도인데, 근데 고철 가격만 받는다, 뭐 한 100만 원에 판다라고 하면 굉장히 쉽게 매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은 가치를 별로 잃지 않고도 신속히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유동성이 낮은 자산은 상당한 가격이나 없이는 신속하게 현금으로 전환할 수 없는 그런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무상태 표현은 그래서 보통 유동성이 낮아지는 순서대로 재무상태 표현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산 같은 경우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동성이 가장 큰 자산을 맨 처음에 기재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유동성이 큰 걸 기재하고, 유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자산은 맨 밑에 기록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 중에는 유동자산이 아무래도 유동성이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유동자산은 상대적으로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다. 그러면서 현금과 1년 이내, 죄송합니다.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그런 자산이 주로 이제 유동자산에 포함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죠. 매출 채권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그 용어인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외상으로 팔고 아직 대금을 회수하지 못한 그 금액을 갖다가 매출 채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외상으로 줬으니까 뭐 한 달, 뭐 석 달, 또는 길면 1년, 그때까지는 이제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가까운 장래에 현금으로 전환될 수 있는 것이 이제 매출 채권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유동자산 가운데 유동성이 가장 떨어지는 것은 이제 재고자산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재고자산, 그러니까 만들어가지고 매각을 하려고 그러는데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그런 상품을 갖다가 재고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일종의 자산이니까 재고자산이라고 묶어둡니다. 근데 이건 언제 팔릴런지 몰라요. 빨리 팔릴 수도 있겠죠. 근데 조금 늦게 팔릴 수도 있어요. 그래도 1년 이내에는 아마 팔릴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에 포함을 시키긴 하지만 그래도 유동자산 중에는 상대적으로 좀 유동성이 떨어지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비유동자산은 유동자산에 비해서는 당연히 유동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비유동자산은 흔히 이제 그 유형 비유동 자산 그리고 무형 비유동 자산, 이렇게 이제 구분을 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형 비유동 자산은 이제 정상적인 사업 활동에서 현금으로 전환되기 어려운 빌딩, 건물, 설비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막 유형이라고 하는 거 영어로 tangible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tangible 그러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뭐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비유동 자산은 무형 비유동 자산은 손을 만질 수 없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치가 매우 높을 수 있는 뭐 상표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무형 비유동자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유동성과 관련해서는 유동성이 높을수록 빚을 상환하거나 필요한 자산을 구입하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재무적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적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동성이 높을 때 장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재무적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적다. 이게 장점인데요. 그러면은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겠죠. 그래서 뭐가 문제점이냐, 뭐가 단점이냐라고 했을 때 유동자산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일반적으로 수익성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현금으로다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면 유동성이 굉장히 높죠. 현금은 뭐 그냥 다른 자산으로 그래도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는 자산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유동성이 가장 높은 자산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재무적 공경에 빠질 가능성 현저하게 낮습니다. 그렇지만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어떤 수익을 가져다 주냐? 전혀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냥 그 시장 가치로 따져보면은 오히려 정말 그 손실이 발생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현금 가지고 있으면 1년 동안 가지고 1년 길긴 하지만 이게 정말 유동자산이기 때문에 1년 이내 조건이잖아요. 근데 현금 1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거기서 얻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대신에 잃어버리는 거 있죠? 뭐 잃어버려? 인플레이션, 물가 상승된 것만큼 현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그래서 유동성이 가져다주는 혜택, 그리고 잠재적인 보상, 이건 서로 상충관계에 있다. 유동성이 가져다주는 혜택은 재무적 공경에 빠질 가능성이 적은 것이고요. 잠재적 보상은 수익이 되겠죠. 그래서 그 둘이 서로 상충관계에 놓인다. 유동성이 높으면 재무적 공경에 빠질 가능성 적지만 수익이 적고, 거꾸로 이제 유동성이 낮은 자산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공경에 빠질 가능성이 높지만 수익성도 높을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유동성을 측정하는 비율, 즉 이걸 다른 말로 생각해 보면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비율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유동 비율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그러니까 유동자 나오는 거 가지고 나누기 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서 구한 걸 유동비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동비율이 높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이 높다, 즉 단기부채 상환 능력이 높다, 그 기업의 정말 단기부채 상환 능력 또는 유동성이 높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유동비율이 낮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단기부채 상환 능력이 좀 떨어지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예제가 요 25쪽에 나와 있는데요. 요거 보시면은 자, 주식회사 해안지의 유동자산이 1,000만 원이고 비유동자산이 5천만 원이에요. 그리고 유동부채가 700만 원, 비유동부채 2천만 원을 보유하고 있다. 이게 예제 1에서 제시했던 겁니다. 그럴 때 해안지의 유동비율은 얼마인가? 유동비율 나오면은 유동자산과 유동부채만 가지고 하시면 돼요. B자 들어간 건 안 하시면 됩니다. 정말 고려하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눠준 거 보시면은 유동자산이 1,000만 원이고 유동부채가 700만 원이죠. 그래서 1,000만 원을 700만 원으로 나눠주면은 1.4286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유동자산 1,000만 원이 유동부채 700만 원에 1.4286배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할 수 있죠. 또는 유동 비율이 142.86%예요. 라고 이제 정말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는 그냥 퍼센트가 아니면은 그럴 때 이제 몇 배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유동 비율 구하는 거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누어서 구한다. 유동 비율이니까 유동자 들어가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근데 유동자산 가지고 유동부채를 갚을 수 있는 즉 1년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으로다가 1년 이내에 갚아야 할 유동부채를 얼마만큼 정말 갚을 수 있는지 그 정도 그래서 단기 부채를 정말 상환할 수 있는 능력 그걸 나타내 주는 게 유동 비율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동자산을 유동부채로 나눈다. 유동자산 가지고 유동부채를 몇 배나 정말 얼마만큼 갚을 수 있는지 그래서 유동 비율이 1보다 적다, 1배보다 적다, 즉 100%보다 적다라고 하면 유동자산 가지고 유동부채를
다 갚지 못한다라는 소리죠. 아까 유동자산에서 유동부채를 빼준 걸 뭐라고 한다고요? 순운전자본이라고 한다 그랬죠. 유동부채가 오히려 유동자산보다 더 크다라고 하면은 순운전자본은 0보다 적은 값을 갖게 돼요. 그리고 유동비율로 따져보면은 분자에 있는 유동자산이 분모에 있는 유동부채보다 더 적으니까 이 값이 1보다 더 적어지게 되는 거죠. 그럴 때는 좀 단기 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떨어진다.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처럼 142.86% 또는 1.4286배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유동자산 가지고 유동부채 충분히 갚을 수 있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유동성이라고 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저기 뭐그 오프라인 강의, 아니 온라인 강의 가지고 진도를 나가고 오프라인 강의에서는 이제 복습을 하는 또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 동영상 강의에서는 제대로 좀 이해하지 못하실 만한 그런 부분을 또 복습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진도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차서부터는 조금 더 많이, 그러니까 지금은 저기 막 25분 정도 해가지고 합쳐서 50분, 뭐 길면 55분 뭐 이 정도 하는데요. 다음 주차서부터는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간시험 이전에 이 재무관리, 재무이론 부분을 다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진도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4주차 강의 동영상 늦게 업로드해서 죄송합니다. 뭐 다음 그 5주차서부터는 정말 기한을 지켜가지고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4주차 강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